안녕하세요. 해변문학제 33회를 개최하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강신영 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임원들이 굉장히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여기 해변문학제에 초청된 바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과 대면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줌으로 하게 돼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해야 할 내용은 토지와 혼불을 비교하면서 그것이 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토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작품이고 혼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한테 토지의 동영상을 올리면서 토지 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더니 많은 사람들이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 있는 지성인들은 한국에 있기 때문인지 토지라든가 혼불 같은 데 관심이 없는데, 해외에 있는 사람일수록 한국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굉장히 특히 해외에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제일 주인공이라고 했은 서희라는 인물과, 그리고 혼불의 중요한 인물인 강실이의 서사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나, 그리고 그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으로 해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두 작품을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코나투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열망의 삶의 열정, 이런 것들이 생성될 텐데, 그게 바로 코나투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는 흔히 일상생활에서 코나투스를 많이 경험하고 사는데, 그 코나투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그리고 코나투스가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 코나투스는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한때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만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다, 아니면 데이트하자는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슴이 동시에 뛰면서 굉장히 자기의 정신적인 어떤 활락, 이런 것을 느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해주고 싶고, 엄마인데도 막 서비스도 해주고 싶고, 아버지인데도 서비스 해주고 싶고, 동생인데도 막 선물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것, 그러니까 코나투스의 역할이 우리 삶에서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코나투스가 생기면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쁨, 슬픔은 코나투스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고, 그 코나투스로 인해서 삶의 의욕이 발생하고, 그 삶의 의욕이 자기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게 바로 코나투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젊은 주부들이 굉장히 남편이 출근하고 그러면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가지고 겨우 학교를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굉장히 한숨이 나오죠. 한숨이 나오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앉아있으면 그 시간만큼 자기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따뜻한 시간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몫을 하죠. 그래서 참 삶이 이 순간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그것이 굉장히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사랑으로 함으로써 타인에게도 나 앞으로 어저께도 남편인데 짜증 부렸는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어떤 의식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삶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감성으로 생기는 것이, 그것이 어떤 희열과 이어지고 그것이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코나투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니체는 권력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철학이라고 하면은 들레즈라든가 락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그 철학이 바로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개념으로 생성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코나투스가 지금 이제 홈불과 토지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할 강의 내용은 우선은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토지와 혼불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관계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토지와 혼불에서 얘기하는 토지에서는 민족으로서의 능동적 공동체가 뭔가, 그리고 혼불에서는 권원적인 나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스피노자의 코나투스의 개념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겠습니다. 토지와 혼불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일본 제국주의 하에 그 시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도 그리고 혼불도 구한말에서 시작해서 토지는 해방 바로 직후까지, 그리고 혼불은 일제시대의 그 과정에서 끝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할 때 소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제시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된 그런 서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와 혼불의 현실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토지는 어떤 소설이고 그리고 혼불은 어떤 소설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토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거의 20권이 넘고, 그리고 인물이 600명 이상 나오는 대하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명실공히 토지는 대하소설의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총체소설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인물과 사건과 갈등이 소설의 3대 요소인데, 그 3대 요소가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면서 작품의 서사로 이루어지고 있고, 근데 혼불은 그렇지 않고 인물도 거의 30명 미만, 그리고 그 사건도 일본 제국주의자라고 하는 어떤 시대 배경은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 가질 뿐 어떤 시대적인 의미로서의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혼불을 서정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서정소설이냐고 하면은 그 혼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서사는 일단 그 내러티브라고 하면 인과관계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어떤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서사소설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문제가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의 소견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혼불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혼불에서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강실이와 효은이의 결혼이 제일 첫 장면으로 나오고, 그 첫 장면에서 강모가 효은이의 그 등잔불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고 너무 커서 까무러치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효은이에 대해서 어떤 감정에 반발하면서 강모, 사촌 누이인 강실이를 연모하는
마음이 이제 거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모와 그 효은이의 그날 첫날 밤은 강모가 효은이를 전혀 정말 그 신부로서의 어떤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혼자 도망 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장식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청한 부인의 서사. 청한 부인이 그 한일 합방을 당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난리를 치죠.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동네에서 곡괭이를 들고 가 일본 지국기를 타도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청한 부인은 그 자리에서 나라가 망했다고 하지만 나라가 내가 망하지 않는 이상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결국 이 미친 개인들에 물린 이 시대는 참고 있다 보면은 광명이 비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그 정한 부인이 한일합방에 맞이하면서 그런 어떤 언사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정한 부인의 죽음에 관련된 서사가 나타나는데요. 강실이는 둘 다 서로가 연모하는 관계지만 그 사촌 간의 근친상간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강모나 강실이나 내놓고 서로가 사랑한다라든가 그리워한다라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둘이의 그런 관계가 알려지면은 그 매한이시에서 쫓김을 당하는 덥석말이를 통해서 동네에 쫓김을 당하는 그런 꼴을 당하기 때문에 둘 다 강모는 강모대로 강실이는 강시대로 굉장히 내심으로만 연모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혼불의 중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강모의 결혼 그리고 그 효은이의 소박 그리고 강실이의 근친상간 그리고 이제 그 강모는 매한이시라고 하는 양반에 대한 어떤 굉장히 그 가부장적인 의식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데 굉장히 자유적인 어떤 성격 때문에 만주로 도망가는 그런 인물도 나옵니다. 만주로 도망가서 무슨 우리가 만주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일제시대 때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데 그 상징적인 곳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제일 그 민족적인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벌인 것이 만주죠. 그래서 그 만주라 그러면 굉장히 민족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강모가 만주에 가서 한 거는 강태라고 하는 그 사촌 동생하고 같이 심진학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교사 역사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만주 이전 그러니까 일제 시대가 되기 이전에 그 만주에서 처참했던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생활상을 조사하고 다니는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그 역할에서 그 역할은 일본 지금 제국주의라고 하는 이 갈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장면이죠. 강모도 그 만주에 가서도 강실이를 가끔 떠올립니다. 가끔 의식 속에만 떠올리는데 그 의식 속에서 연모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것이 떠오르고 그다음에 또 강실이는 굉장히 그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강모의 그 그런거리 장면이 굉장히 서사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명희는 굉장히 서사 소설로서는 혼불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굉장히 묘사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묘사 장면을 보면은 마치 그 수차를 보는 그런 듯한 정말 그 문체가 아름다운 문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그 최명희의 문학을 빛나게 하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 혼불이 10건이나 되는데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단순한 사건 몇 개 가지고 어떻게 혼불을 10건으로 채웠냐 굉장히 궁금하죠. 혼불이 그러한 단순한 사건을 가지고 10건을 채우는 거는 그러니까 연구자들 중에서 굉장히
뭐 대지의 대모로서 청한 부인을 굉장히 중요 인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청한 부인을 주인공으로 작품을 분석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혼불에서는 어디까지나 강실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작품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제시가 됩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당군 이야기 중에서 옥녀가 100일 동안 굴 속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는 이야기. 그것도 강시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제 역사 이야기도 또 책 한 권 분량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의자왕 얘기를 하면서 의자왕이 역사에서 기술된 대로 그렇게 사치와 낭비와 방탕을 했다면 어떻게 삼천궁녀가 그렇게 한 사람 같이 그렇게 3,000명이 같이 의자왕하고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는가. 그거는 역사를 기술하듯이 잘못 기술했을 것이다. 분명히 의자왕의 어떤 덕스럽고 그 3,000궁녀가 따를 만한 어떤 훌륭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서술을 백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기술해야 되고 다시 연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작가 의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액막이 연 이야기를 합니다. 액막이 연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 아시죠? 우리 설날이나 보름달 이렇게 띄우는 연, 어린아이들이 띄우는 연. 그 연에 보면은, 연에 그 동그랗게 구멍을 파서 이렇게 이렇게 태극기처럼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사실을 몰랐는데, 연을 만들 때 그 부분이 없으면 뜨지를 못한답니다. 그 부분의 힘으로, 허공의 힘으로 연이 하늘에 나르는 그런 글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뭘 상징하느냐 그러면은, 그 비어있는 오랜 동안의 그 고통과 상실과 어려움 속에서 그 가슴을 비움으로써 그 비운 가슴으로 뜨는 그 강실이를 상징하는 거죠. 이 장면 묘사는 강실이의 고통과 상심으로 짓뭉개진 가슴을 액막이 연에 비유해 묘사한 부분입니다. 그 애 녹은 자리에 쓰라린 공동, 이 상실과 상처와 상심이 버린 가슴은 오히려 해 같고 달 같은 꼭지로 물들어서 한숨과 눈물의 풀로 한 생의 이마에 곱게 붙여질 것인가.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어버린 것의 힘으로 가벼이 되며 또 비어버린 것의 힘으로 강하게 되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것인가. 액막이 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한참 합니다. 또 그리고 뭐예요? 사천왕 얘기는, 여러분들 사천왕이라 그러면 여러분 아세요? 절에 가면은, 어떤 큰 절에 가면은 그 약간 문지기 비슷하게 굉장히 험상궂게 생긴 그 악마처럼 생긴 사람들이 그 여자들을 발로 짓밟는 그림이 있는 그런 것들이 절의 입구에 방 2개에 이렇게 양쪽으로 서 있는 절들이 많습니다. 그 사천왕이 그렇게 이제 연약한 여자를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그 강실이의 짓밟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작품 속에 여러 가지의 불연속적인 굉장히 저는 이제 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 상징하는 것과 이제 같이 연계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만은 다른 독자들은 도대체 이게 왜 엉뚱하게 연 얘기는 왜 나왔고 사천왕 얘기는 왜 나왔고 백제기 굉장히 불연속적으로 모티브 하나하나가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똑같은 의미, 즉 한 인간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강명의 날이 오리라는 작가의식이 반영된 그런 모티브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미지가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순간의 상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의 상태성을 통해서
그 서사에서는 인물과 환경과 갈등을 통해서 서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여기는 인물의 그 상태성을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작가 의식이기도 하고, 시리가 강모에게 사촌오빠에게 근친상간을 당하고 그 강모를 연모하면서 거의 음식도 못 먹고 굉장히 그 쇠약한 상태에서 흡월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정월 보름달에 가서 달을 보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런 허벌을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갔다가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기절을 합니다. 기절을 할 때 춘복이가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강간을 해서 결국 강실이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강모의 근친상간도 알려지면 문제가 되지만 그 춘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검언굴에 사는 상놈이었습니다. 상놈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것이 임신이 됐다 그러면은 그것도 덥석마리로 해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있죠. 결국은 강모에게 소박을 당한 효은이가 제시를 해서 강실이를 좀 밖에 나가서 피정을 시키자. 여러분 피정 알죠? 옛날에 뭐 양반이나 임금, 왕비 같은 사람이 몸이 약하면은 뭐 외가나 어디에 가서 쉬러 가는 그런 걸 피정이라고 하는데, 피정을 시키자고 제안을 합니다. 미안이시 양반 어른들한테. 그랬을 때 이제 너무 몸이 약해서 그런 줄 알고 다들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피정을 보내는 등의 그 사이에 그 춘복이라고 하는 그 상놈과 그 내연의 관계에 있던 옹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옹구네라고 하는 인물이 가부가 있는데, 그 가부는 춘복이 자기를 배반하고 다른 여자, 혹시 강실이나 이런 인물과 그 관계를 가질까 싶어서 굉장히 초조한 가운데 그 강실이가 오는 모습을 보고 강실이를 납치를 합니다. 자기네 집에 강실이를 숨겨놓고 춘복이를 이용해서 굉장히 강실이를 구박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나는데요.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한 개인사와 관련된 이야기와 서사로 진행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에서 알맞는 서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을 표시할 수 있는 작품이죠. 작품이고, 그에 비해서 토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토지의 서희가 할머니가 홍열로 죽고,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불타 죽고, 이래서 굉장히 최찬판댁이 일로에 있었는데, 그때 매가의 친척이라고 하는 조중구가 나타나서 결국은 재산을 강탈하게 되죠. 최찬판댁 재산을 모두 강탈하게 되죠. 그래서 그 흉년에 병사리 마을 사람들이 소장농이라든가 아니면은 상놈들이 전혀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중군에만 너무 잘 먹고 있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떠돌이 목수인 윤보라든가 아니면은 영팔이 용이, 그다음에 김문장 이런 사람들이 공모를 해서 최찬판댁의 창고를 습격하게 되죠. 습격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창고를 전부 다 열어가지고 소장농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전부 다 곡식들을 다 나눠줍니다. 자기도 죽는 줄 알고 굉장히 가슴 졸여서 숨어 있다가 겨울 와가지고 일경하고 공모해서 그 사람들을 일경인데 쫓기게 만들죠. 결국 그래서 길상이도 그렇고 김은장이 이런 사람이 다 쫓겨가지고 평사리에서 멀리 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서희와 공순이만 최찬판댁에서 고립무원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 사이에 서희는 굉장히 자기 피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고독감과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 이제 나중에 이상현이라고 하는 하동읍에 사는 그 양반, 그 아버지가 그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그 아들과 이제 병사리 사람들과 공모를 해서 결국 그 서희를 만주로 데리고 가기로 하죠. 이 과정에서 이제 마차를 2대를 해가지고 하나는 봉순이가 타는 마차, 하나는 서희가 타는 마차, 이렇게 해서 서희와 봉순이를 바꾸치기 해서 겨우 서희가 만주까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첫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우리 민족의 삶이 얼마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시작돼서 그런 가운데서 만주로 가서, 만주라고는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의 그 일본 제국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독립운동이 벌어진 곳이 만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만주에서 이런저런 독립군들이 벌이는 이제 다양한 유파들의 독립군이라든가 아니면은 동학군의 잔재들이 벌이는 독립군, 그런 독립의 다양한 양상들과, 그리고 지식인들이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의 삶이 왜곡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초기에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초기에 자본주의가 어떻게 왜곡된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는가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러니까 한 인간의 그 어떤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서로와 서로가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한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서 자살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떤 갈등을 중심으로서 일본 제국주의의 그 사회의 총체상을 토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그 코나테스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인 그 토지와 혼불의 그 현실적인 관계라든가 그 작품의 구조가 어떻게 생성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코나투스 개념으로 토지의 서의와 그 혼불의 강실이 어떻게 다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서의는 간도로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대로 굉장히 그 피부치가 하나도 없는 그 고립무원의 어떤 단절감 속에서 그 이상현이라든가 하는 동네 사람들과 같이 만주로 떠나기로 하면서 그때 자기가 의지할 사람은 이웃 사람밖에 없다라는 어떤 절박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 만주에 가서 간도에서 월선이 삼촌이라고 하는 공노인이라든가 길상이 아니면 이상현 이런 사람들의 굉장히 도움으로 그 간도 생활을 아주 잘하게 되죠. 거기서 어릴 때 서희가 지참판 땡이 몰락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기어코 재산을 다시 돌려놓으리라고 했던 그 집념의 여인 서희가 이를 악물고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용하고 실제로 자기가 정말 도움을 받을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굉장히 사업 수완이 아주 능숙하게 그 사업을 성공시켜서 일가의 재산을 이루고 그러죠. 그리고 그 서희가 굉장히 적극적인 거는 이상현은 양반 출신이죠. 양반 출신이고, 그래서 상현이를 한때 연모하기도 하는데, 상현이는 이제 부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걸 자기 이성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길상이를 좋아하고 길상이를 굉장히 옆에 두고 싶으면서도 길상이가 어쨌든 자기 밑에서 하인으로 그렇게 지낸 사람과 자기가 결혼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길상이 또한 봉순이가 그렇게 연모해서 봉순이를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고 이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서희를 감히 자기가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항상 그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다가 길상이 어느 날
자기가 굉장히 그 동정하는 옥인애라고 하는 가부와의 동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동거 생활로 들어갔을 때 서희가 결단을 내리죠.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길상을 데리고 옥인의 집으로 쳐들어가죠. 그 길상이 마우라를 산 거를 이제 집어던지면서 나는 너하고 도망가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정말 그 다리 뻗당기면서 울던 것처럼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상이 그때 자기의 그 가슴 속에 그동안의 신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오랏줄이 자기를 몸을 메고 있던 모든 오랏줄이 전부 다 끊어져 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신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고아로서 절에 맡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길상은 자기가 신분으로서의 그 어떤, 그런 억압감, 이런 것이 서희의 너와 같이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그 말에 그냥 완전히 그냥 부러지면서 서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때 굉장히 이제 강한 이미지로 오는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성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말을 태우고 가는 이제 구천이와 별당아씨 얘기를 하면서 그 꿈에서 두 사람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려면 굉장히 기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거기서 이제 길상이도 굉장히 새롭게 서희를 받아들이고 또 서희도 길상이를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로 형성합니다. 이때도 서희가 적극적인 관계로 나오지 않았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이었죠. 그래서 그 결혼이 이루어지고 재산 형성도 다 되고, 그래서 간도에서 진주로 내려올 때도 두 사람, 길상이 독립운동을 하고 자기는 진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도 바로 스피노자의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은 스피노자 개념에서 어떤 하나의 여기서 공동선이라고 하는 거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 즉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 해방을 위해서 공동선을 가지고 서로가 노력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어떤 신뢰와 나의 신뢰가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절대적인 관계라고 스피노자가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박경리도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길상이와 서희의 관계를 보면은 서희의 모든 굉장히 어려운 어떤 한 장면 중에서 양현이를 양녀로 드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굉장히 집안에 길상인데 의논해야 될 그런 문제까지도 자기 혼자서 독단으로 결정하는, 그거는 바로 두 사람의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해방이라고 하는 어떤 공동선을 위해서 서로가 나의 본성이 타인의 본성과 같아서 그것이 자기의 어떤 생명의식과 맞닿은 그 생명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런 어떤 관계로 확대되는 민족적인 어떤 능동적 공동체로 나아가는 계기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길상이는 주로 만주에 있고, 진주에는 이제 서희가 있으면서도 서희는 뒤에 진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가족들의 애환, 정말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식량을 제공해주고, 이상현 같은 집에서는, 그 집에서는 남자가 둘 다 전부 다 독립운동 한다고 나가서 집에 먹고 살 길이 없는 집안에는 항상 식량을 갖다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서기 내지 가족
중에서는 서기 부인이 서기를 배반하고 일본 장교하고 결혼했는데 일본 장교가 그 딸을 강간해가지고는 굉장히 성병이 걸렸는데 그 애를 절에 갖다 맡겨가지고는 굉장히 성병 치료를 하게 안 되는가.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애로를 전부 다 장년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치유시키고 그리고 도와주는 역할을 서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 후반전에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그 절대적인 관계로 서로가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인 일체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절대적인 관계라고 스피노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희는 굉장히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기쁨의 어떤 순간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도 구원하는 그런 관계로 확대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혼불의 강실이는 강모에게 근친상간을 당하고 춘복에게 그렇게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이라는 어떤 의식 때문에 춘복이로 인해서 임신했음에도 앞으로 자기의 일이 어떻게 될지 지금 혼란스러워서 그 혼란은 결국은 양반이기 때문에 이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굉장히 무기력 상태에 빠집니다. 이거를 이제 코나투스의 개념으로는 굉장히 수동적 정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종교의 그 무념 잘못된 상태로 빠지는 노예의 상태로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강실이는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실이 같은 인물은 결국은 작가의식인 제명의 작가의식인 언젠가 인내하고 희생하면 광명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빛을 바라고 굉장히 고통의 늪속에 빠지는 광경이 바로 강실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장면은 강실이가 피신을 가는 도중 공배네와 옹구네가 강실이를 점유하려고 쟁탈전을 벌여도 무기력한 강실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에 놀란 공배네는 강실이를 진보다리 빼앗듯 잡아챘다. 마치 사람 하나를 찢으려고 둘이서 덤벼드는 아귀들 같았다. 그 바람에 옷고름이 풀어져 버린 강실이가 망연자실 몸을 뜯기며 당황한 눈빛으로 허공을 움켜잡는다. 나를 놓아주시오. 강실이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이 두 인물의 서희의 적극적이고 굉장히 어떤 자기의 어떤 본성을 마음껏 발휘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서희와 강실이가 무기력 상태에서 노예 상태로서 자기 스스로를 내던지는 그런 두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그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능동적 개념인 기쁨으로 가는 것과 그리고 수동으로 가서 어떤 노예 상태에 빠지는 두 인물이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스피노자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참 기뻤고 정말 이 두 작품이 확연하게 차별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